글쎄요, 이 굉장히 긴 얘기를 짧게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예. 이렇습니다. 대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재벌들이 특혜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심지어 빵집 같은 이 것까지 동네 상권을 침탈하고 뭐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고 뭐 대개 이제 이런 얘기죠. 재벌 총수들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뭐 대개 이제 이런 줄거리로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착취한다. 뭐 횡령배임을 저질러도 뭐 실형을 살지 않는다. 대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판 논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오해이거나 또는 과다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그 질문하신 특히 이제 사실은 정치가 선거를 거칠 때마다 사회개혁이 되고 법조 개혁이 되고 정치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 실제로 그것을 개혁해야 될 주체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뭔가 정치인들이 내놓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 재벌을 마녀 삼아서 이제 모든 책임을 물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아주 고단함, 중소기업의 고단한 거, 이런 걸 전부 지금 이제 재벌이 책임인 것처럼 만들어서, 재벌을 마녀로 만들고 드디어 사냥을 시작하는 과정에 들었었죠.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제 새누리당에서 그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배임 횡령죄는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형량을 대폭 올렸습니다. 특별사면도 해주지 마라. 집행유예도 해줘서는 안 된다. 실형을 살려라고 형을 올렸는데요. 300억 이상은 무기징역이거나 15년 이상입니다. 무기징역 15년 이상은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기업가들은 배임 횡령하면 그건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식의 이런 법률을 만드는 정말 무자비한 마녀사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께 드리죠. 과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체감을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이 이제 뭐 문구, 공구, 빵집, 떡집, 뭐 비빔밥, 뭔가 그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이 하는 영역들로 이제 진출하다 보니까 중소상인들이 이제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뭐 1년에 폐업률이 뭐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기업 입장에 있어서도 뭐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이미 이제 뭐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 된 거고, 뭐 기술 편취라든가 또 그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는데 이제 그걸 전혀 납품 단가에 이제 반영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뭐 하청 구조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뭐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 이제 주요 생필품들에 해당되는 뭐 유류라든가 통신, 뭐 전자제품, 보험, 뭐 이런 곳곳에서 이제 담합행위, 몇 개의 재벌 기업들이 이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담합행위들이 일상화돼서 뭐 최근에 이제 많이 공정위원회가 그 잡아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피해들도 많이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근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재벌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그러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뭐 대부분 사내 하청이라든가 이런 비정규직 형태가 되다 보니까 뭐 근로자들 중에서도 그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근로 빈곤층이 뭐 400만이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제 아우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사회에 있는 이제 많은 각계각층에 있어서는 이제 생존의 위기에 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거를 보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경쟁이 성장을 해서 그 낙수 효과에 의해서 뭐 중소기업도 근로자들도 이제 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고환율 정책도 이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썼고 뭐 감세 정책도 썼고 또 사법부에서도 또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재벌 총수들 오게 되면 뭐 대부분 집행유예 같은 관대한 처분을 해줬고 그랬는데 결국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서민 대중들의 이제 삶들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화는 굉장히 후퇴한 거 아닌가.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가 더 나가기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국민들의 체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인식하는 거하고 정 실장님께 먼저 드리죠. 문제로 인식하는 거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다가 말하자면 마녀를 하나 만들어서 몰아붙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서 기업들 경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재벌들은 돈 많이 번다 그러지만 돈 버는 재벌 지금 두 개밖에 없죠. 잘 아실 겁니다. 삼성하고 현대차 외에는 다른 재벌 지금 거의 뭐 올 들어서는 아주 엉망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때문에 현대차 때문에 무슨 골목 상권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프랜차이즈 때문에 동네 빵집이 망하는 것은 아니죠. 동네 빵집이 없어지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왜? 동네 빵집 안 하고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하루에 잠을 3시간 더 잘 수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생활하는 복잡한 여러 가지 고통들을 전부 하나의 원인에 재벌의 문제에 던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법을 찾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삼성전자 돈 많이 벌죠. 근데 해외에서 85% 봅니다. 현대중공업 많이 벌었어요. 해외에서 90% 봅니다. 만일에 90% 안 가지고 오면 경제력 집중도 없죠. 우리가 경제력 집중이라고 얘기할 때 경제 재벌이 컸다. 이 경제력 집중이다. 근데 만일에 오케이 밖에서 본 거 가지고 오지 마라. 국내에서 본 것만 가지고 카운트하지. 이러면 경제력 집중될 리가 없죠. 근데 그걸 하지 마라고 그러면 어떡해. 저는 아까 미국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법률 체계하고 우리나라 법률 체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메이드오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10대 재벌 중에 말하자면 범법행위를 안 한 분이 없다, 안 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까르푸라든지 BMW라든지 이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부 뇌물죄로 살았어요. BMW 회장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 중국의 비즈니스 간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시라이다, 뭐 또는 시진핑이다, 몇 조 단위의 재산을 모았다고 나오죠. 그 돈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말하자면 BMW, 까르푸, 뭐 현대차는 없는지 모르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메이드오프 사기친 거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면서 정말 중국 비즈니스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참이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어쩌다가 비자금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횡령배임이 된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같은 메이드오프가 금융 사기 처먹은 거하고 같은 죄질이라고 생각하는지 의심스럽고 우선 그만 설명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LCD 같은 경우에 아까 원가 후려치기를 얘기했는데요. LCD가 3년 만에 300만 원에서 LCD 테레비가 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년이 아니라 매 분기가 아니라 10일에 한 번씩은 단가 조정을 안 할 수가 없죠. LCD가 시장 가격이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면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가격 구조를 보세요. 끊임없이 가격이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죠. 치열한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원가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삼성전자가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얘기하셨습니다만 애플 보십시오. 삼성전자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것도 영업이익률이 6%는 되죠. 애플은 스마트폰 납품하는 대만 업체 이런 회사들한테 1%, 2%밖에 안 줍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무슨 삼성전자가 무슨 악당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의 본질이 원가를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면서 또 깎는데요.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격을 깎고 해서 소비자에게 많은 잉여를 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게 기업인데 그 기업이 무슨 돈 퍼줍니까? LCD는 누가 만들어요? LCD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몇 년 만에. 그럼 그 가격은 원가를 누가 맞춥니까? 하나씩 얘기하니까 저도 하나씩 좀 말씀을 예. 보게 되면은 300대 기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지금 한 이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93년 이전에는 그게 한 22% 정도 됐어요.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벌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재벌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그 효과들이 뭐 근로자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중소기업한테도 혜택이 가가지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상승을 하고 중소기업도 혜택을 봐서 그게 내수 경제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것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의 그런 경제 정책의 중심지 기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걸 보게 되게 되면 수출 대기업이 열심히 밀어줘도 고용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 돈이 있으면 해외 가서 투자하거나 그냥 내부 유보를 갖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에도 뭐 가지 않아요. 뭐 그 말씀하신 게 뭐 그게 본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중소기업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뭐 납품 단가 후려치고 뭐 고환율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했는데 그거 반영 안 해주고 그러게 되면 중소기업한테 거의 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런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일본이나 대만이나 독일 같은 데는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나라들은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단위로 다 모여가지고 납품도 협동조합 단위로 합니다. 뭐
그 자동차 부품 사업조합 이런 데들이 이제 이렇게 집단으로 납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담합행위라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조합에 가입하는 율이 2%밖에 안 돼요. 2%.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사업조합의 가입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자기 사업조합 중심으로 집단화해가지고 공동 납품도 하고 공동 해외 진출도 하고 공동 협상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도 일정 정도 가져가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기술 개발도 하고 같이 나눠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예. 근데 고환 되겠습니다. 사실 지배구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이 지배구조 문제가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지배구조 문제에 앞서서 아까 고용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지금 우리 김 원장께서, 김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 경제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드러낸 다음에 그것을 전부 재벌의 책임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수시장에서 제일 공격받고 있는 어떤 재벌은 다 내수기업이죠. 그러니까 그 수출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여러 가지 면들을 막 모아가지고 재벌이라고 하는 어떤 악당의 이미지를 구축해 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고용도 안 한다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심지어 어떤 우리 고위직을 지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10년간 대기업 종업원수는 49만 명이 줄었다. 중소기업 고용이 347만 명이 늘었다. 대기업 고용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 줄 아세요? 대기업 안에도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안에도 예를 들어서 20몇 개가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 재벌그룹 안이라고 해서 다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순환 출자, 출자 규제 풀었더니 계열사가 굉장히 늘어났다. 늘어난 계열사들 전부 중소기업이에요. 거기서 고용이 굉장히 일어난 겁니다. 매년 5.5%씩 고용이 늘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률은 1.1%씩 늘었습니다. 재벌의 취업률은 5.5%씩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놓고 보니까 전부 중소기업이 고용인 거지 대기업 고용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삼성그룹에 있는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출자, 순환 출자 예를 들어서 출자 규제 받던 거 해제되어서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현대그룹에도 계열사 중소기업이 10몇 개인가 있어요. 19개인가?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고용하고 해서 늘어난 것이 약 40만 명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그래 지금 100만 명대 이런 거예요. 10대 재벌만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 고용이 안 늘어났는데 이런 정말 웃기는 통계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순환 출자다 예를 들어서 재벌의 지배구조가 무슨 한동안 이랬잖아요. 온화 경영 무조건 나쁘다. 이래서 또 굉장히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온화들은 근데 지금 막상 보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 요즘 잘 안 해요. 왜? 미국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은 모조리 전문 경영인 경영기업에서 지금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니까 야, 온화 경영이 나쁘다는 얘기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낸 게 순환 출자 이런 거로 가공자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의 순환 출자가 생긴 것은 전부 오히려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중앙일보를 떼내면서 만들어졌다든지 그래서 순환 출자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무슨 가공자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환 출자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순환 출자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요타 같은 것도 다 순환 출자하고 있죠. 예. 그건 미국에도 흔히 많이 있는 거고 미국에는 피라미드 형식 지배구조들이 꽤 상당히 있죠. 온화경영 미국의 S&P 500대 기업의 약 40% 가까이가 온화기업들입니다. 다 온화들이죠. 월마트 이런 거 온화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루이비통 이런 거 다 온화기업들입니다. 까르푸 온화기업이고 베텔스만 온화기업이고 BMW도 온화기업입니다. 도요타도 온화기업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지배구조 문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관념적인 말하자면 탁상공론을 좋아하는 어떤 지배구조 전문 교수들이 앉아서 마치 재벌은 안 된다. 재벌이 왜 부의 상속을 하냐. 온화 경영은 안 된다. 전문 경영인 경영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마치 전문 경영인은 굉장히 경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온화는 황제 경영이나 하는 듯이 이미지를 네.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좀 작은 걸 가지고 굉장히 일반화하시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그룹 중소기업에서 그 고용하고 있는 그 고용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삼성그룹에서 대부분 고용하고 있는 건 삼성그룹 내에서의 대기업들을 이제 고용이 말씀하시는 40만 거고 명이 늘어난 겁니다. 다 대기업들에서 고용하는 형태들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내하청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들은 다 우리 사회가 체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재벌 기업들이 그렇게 정규직들을 대규모로 고용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다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기업 집단이 이제
지역 집단을 규율하는 그런 법 체계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법 체계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지주회사 체계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순환 출자를 해가지고 적은 자본으로 이제 가공 자본, 가공 의결권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적은 자본으로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다 이제 지주회사 체계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 뭐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이제 이런 몇몇 그룹들이 이제 아직 이런 순환 출자 방식들로 이제 뭐 삼성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이건 뭐 세계적인 그 추세에도 맞춰서라도 이런 그 순환 출자 방식들은 이제 점점 없애 나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 지주회사가 이제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자회사를 인수할 때 대부분 한 50% 이상의 과반수를 갖도록 합니다. 지배회사, 종속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지배회사가 되려면 적어도 과반수는 지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방식들이 뭐 비상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40%, 그다음에 상장 같은 경우 한 20%만 이제 지배를 해도 지배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많은 기업들을 지금 지배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재벌 집단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도 굉장히 높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이런 영역들을 이제 침탈해 가게 되니까 우리 국민 전체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이 재벌 기업 집단들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아니, 보여지고요. 세계적인 추세가 순환 출자 규제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 뭐 순환 출자가 됐든 아니, 뭐 순환 다른 출자 규제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어디가 예, 있어요? 무슨 이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예. 또 처음에 지금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재벌세, 배당세, 출자세 이런 거를 매겨서 기업들이 소위 문어발 확장이죠. 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 부원장께서 얘기하신 그 기업들이 계열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 중에 80%는 소위 수직 계열화입니다. 말하자면 산업의 심화죠. 그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건 문어발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뭐 그 정도는 다 아실 테고. 그래서 말하자면 수직 계열화가 주된 이제 기업 투자의 요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기업들이 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럼 깜짝 놀랄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나 전 세계 어떤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100대 기업이다 이런 정도 되면 계열사 수가 몇백 개씩도 되고 이렇습니다. 또 실제로 카운트를 안 해서 그렇지 해외에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계열사를 늘리는 이유가 비슷한 내용을 자기 회사 안에 사업부로 가지 않고 별도 기업으로 떼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직도 자본 스퀴즈가 있고요. 자본이 예를 들어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 자원을 조달해야 된다는 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순환 출자 이런 방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왜 없어졌느냐 하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본 조달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자본 조달에 애로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출자라는 방식을 해서 계열사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벌 원하는 작은 지분으로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중대한 것은 왜 계열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부 안에서, 회사 안에서 사업부를 만들지 않고 왜 그 사업부를 떼내서 밖에다가 별도 회사를 만드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인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부가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돈이 벌릴지도 안 벌릴지도 모르는데 회사 안에 사업부를 만들어 놓으면 기존 노동조합에 편입이 되죠. 기존 노동조합에 편입이 되고 기존 급여 구조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도저히 신규 사업을 할 때는 회사 안에 사업부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별도 부분들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뭐 지배를 뭐 늘리고 황제 경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고심 끝에 선택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죠. 경영상의 이유든 순환 출자나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이제 그런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 영역으로 진출하는 걸 막는 그 측면에서는 좀 간접적인 방식인 거죠. 예. 투자 자체를 갖다 규모를 줄여가지고 그런데 나가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제 좀 통제를 하겠다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간접적인 방식뿐만이 아니라 좀 직접적인 방식의 전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중소상인, 중소기업 뭐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적합업종을 지정한 데 대해서는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하게 한다라든가 이미 진출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사업을 이양하고 나가도록 한다라든가 하는 이런 정책을 필 필요가 있고 이것도 뭐 여야가 다 이제 마찬가지로 공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게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통계 자료에서도 나옵니다.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15대 재벌 기업들이 신규로 편입했던 게 488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이제 재벌 기업들이 하던 제조업은 126개밖에 없고 대부분이 서비스업들이었습니다. 한 74%가 서비스업들이었는데 바로 그 서비스업들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중소상인 이런 영역들이 하던 것들을 이제 최근 사이에 많이 진출해 간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출자 총액 제한이라든가 신규 이 순환 출자 규제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데 일정 정도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출총제까지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정말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 위축을 부르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출총제가 없어진 예.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마 국민들도 이해를 좀 하실 텐데요. 출자 총액 규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막기 위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해야 고용이 늘어날 텐데 투자를 막기 위해서 순자산 규모의 일정 비율 이상 뭐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습니다. 30%가 될 때도 있고 20%가 될 때도 있고 투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이번에 반도체를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를 먹고 살잖아요. 반도체를 투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반도체는 첨단 사업인데 로봇 산업을 좀 해야 되겠다. 바이오 산업을 좀 해야 되겠다. 다 굉장히 투자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출자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또 이제 불가피한 투자는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이오는 빼준다. 뭐 반도체는 빼준다. 이렇게 이제 빼주는 업종을 정해놓기 시작한 겁니다. 또 아까 김 교수께서 얘기하시듯이 소유 분산이 잘 된 기업은 빼준다. 뭐 이제 이런 규정들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려 그러면 투자 계획서를 써가지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써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들고 가서 투자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 투자를 허가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뭘 가지고 그걸 허가를 하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에 정말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겠다. 자동차에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한다. 아니야, 우리는 로봇가 이번 경제위기가 끝나고 나서 10년 후에 우리가 먹고 살 거야. 로봇 사업에 회사의 전력을 투자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을 공무원들에게 들고 가면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보고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출자 총액 제한 제도라는 게 없어졌던 거예요. 그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하겠다는 겁니다. 왜 또 하냐? 기업들이 늘어났다. 그게 나쁜 거로 보는 거거든요. 문어발 확장을 했다.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일자리는 어떻게 생기나요? 그나마 대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일자리가 생기고 낙수라도 뭐 그나마 기대할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의 문제는 대기업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그 어떤 정부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아까 지금 15대 재벌이라고 얘기했는데 얘기 잘 하셨어요. 왜? 우리나라에 30대 재벌이었잖아요. 예. 30대 재벌 중에 15개가 그동안 다 망했습니다. 재벌들이 안 망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재벌 중에 15개가 망해버렸어요. 그 다 구조조정 주인이 다 쫓겨나고 이랬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거의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위기에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보증을 늘려준다, 은행 쿼타를 정한다, 총액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은 아주 고통 속에 조그만 콩나물 시루 안에 아주 바글바글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워졌죠. 대기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말하자면 중소기업 자체가 너무나도 예를 들어서 식당이 몇 개냐, 무슨 자영업이 몇 개나 되냐. 그게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아주 박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인생이 고단한 겁니다.
그 고단한 것을 대기업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하면 어떡하냐, 이거. 예.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 출자 총액 제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셨는데요. 예. 뭘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예. 출제 총액 제한제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 보고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 계열사를 이 자본금에 비해서 과도하게 늘리지 말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 투자한다? 로봇 부분에 투자한다? 그걸 왜 말리겠습니까? 말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새로 계열사를 만들고, 새로 계열사를 인수합병, 하는 걸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더구나 아니, 옛날 이 외환위기 때 합니까? 지금 이 재벌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든 내부에 현금 보유고가 넘쳐나는데도 그걸 투자하지 않아서 걱정을 하는 거지,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데 그거를 더 막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투자가 안 되는 거, 이런 게 현실 구조에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 출자 총액 제한제라고 하는 거하고 투자를 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얘기다.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무를 잘 생각을 안 하셔서 추상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데요. 그때 출자 규제가 없어졌던 이유가 각 기업들이 전부 투자하려면 들고 갔어야 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 업종하고 쭉 접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로비하고, 기업들이 비자금 왜 만듭니까? 국회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죠. 기업들이 비자금 만들라고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받아가잖아요. 이번에 저축은행도 받듯이. 돈 내놔라고 뺏어가잖아요. 그 돈 내놔고 뺏어간 이유가 뭐냐? 출제 규제가 예를 들어서 출자 규제 시켜놓고 예외 업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정해놓은 국회에서 법 만들어 놓은 이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니까 예외 규정에 자기 사업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자기 사업을 꼭 하고 싶으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서 돈 매겨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돈 매기면 그 다음 국회 할 때 그 업종에 대해서는 또 풀어줘요. 그럼 재벌은 사업을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이런 구조를 놔두고 이제 운영 모든 방식에 것을 예외를 많이 김남근 넣어가지고 이제 위원장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출총제가 풀어지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은데. 지금 그 기업들이 많이 차려졌고요. 지금 얘기하셨듯이 2007년도에 투자할 돈이 그렇게 많으면 김남근 변호사님의 말씀 좀 15대 듣고 재벌 진행하죠. 기업에 있어서의 예. 계열사가 472개였는데 2011년에 왔을 때 이게 778개로 늘어났습니다. 예. 306개가 늘어났어요. 64%가 늘어났습니다. 출총자가 풀린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제도를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기존에 하던 데 투자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기존에 하던 거 투자하는 거,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규제하는 법이 아닌 거죠. 새로운 이제 계열사를 만들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려는 걸 막는 법인데, 그렇게 해서 풀어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어떤 그렇게 거는 문어발식으로 투자고 어떤 거는 확장해서 문어발 확장인지 중소기업, 구분해 주시겠어요? 중소상인들 이런 영역으로 많이 진출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는 중소기업, 투자고 중소상인들이 어떤 거는 어렵게 만든 문어발 거잖아요. 확장인지 구분해 주시겠어요? 그러고 기업의 장기적 전략으로 기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만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100세까지만 하고 있어야 되죠. 새 사업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투자고 어떤 사업은 문어발 확장인지를 구분해 만들면 주세요. 그게 계열사가 늘어나. 기업 경영은 어떤 사업을 마치 성공할 사업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투자도요. 그 당시 삼성그룹 안에서도 웬만한 사람은 다 반대했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엄청난 투자 사업이 들고 정말 명운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해도 된다, 저 사업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심사를 게 이게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없다, 이런 걸 공무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아니, 그런 예도 없었고요. 아니, 한다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에게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이미 시장 점유율이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산업이니까 이런 중소기업, 중소상인 영역에 가지 마라. 이런 제한적 심사를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앉아가지고 기업가들이 경영적 판단을 해야 돼. 이런 규제가 어떻게 사업성이나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출자 총액 규제가 어떻게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출자 총액 그때 규제는 그렇게 되었기 이명박 때문에 정부가 들어와서 기업 프렌들리 없어졌고요. 정책을 하면서 기업 그래서 투자를 늘린다고 없어졌고요. 는 거죠.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자 총액 제한제를 근데 없앤 거 예를 맞죠? 들어서 그죠? 그건 맞는 사업부로 거 같고. 하느냐, 예. 사업부로 하느냐, 별도 법인으로 하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런 거는 전적으로 기업가들이 자기 리스크로 결정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전문 업종이 마치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두부가 중소기업 전문 업종이죠. 샘표 식품, 간장 못 만들게 되었습니다. 풀문 두부 못 만들게 되었어요.
이 설명 좀 해보세요. PC는 지금 중소기업 전문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한때는 대기업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재생타이어 재생타이어 지금 중소기업 전문업종이거든요. 중소기업 전문업종 재생타이어 딱 지정해 놨더니 미슐린이 들어와서 해요. 우리나라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는 못 해요. 왜? 중소기업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세계 최대의 자동차 타이어에서는 미쉐링은 들어와서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 그게 볼펜은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 타이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2006년도에 없어졌죠, 그죠? 예, 최근에 다시 지금 지정되고 있는 제도가 다시 과정이죠. 지정됐잖아요. 예, 적합업종으로 바뀌는 과정이 거죠. 지금 만들어지고 예를 있는 들어서 거죠. 보세요. 심사되고 지금 있는 거죠. 방청객 중에서도 이 연필들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연필 이런 문교로도 중소기업 업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전부 슈테틀러 독일제 아니면 일제였죠. 자, 그럼 안경테 예. 어떻게 되었어요?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업종을 우리가 개방된 체제에서 중소기업 업종을 보호한다고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떡볶이를 그럼 세계적인 식품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왜 우리는 파리바게뜨는 파리의 빵을 먹으면서 예, 왜 죄송합니다. 우리 떡볶이는 특정 브랜드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예. 떡볶이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면 안 되죠? 그걸 중소기업 업종으로 만들어 놓는 순간에 세계적인 업종이 될 수 없죠. 예. 비빔밥을 왜 세계인들에게 먹이면 안 되나요? 근데 예. 중소기업 전문 업종으로 만들어 놓는 순간에 세계인들에게 비빔밥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는 중소기업이 하면은 세계적인 업종이 안 된다는 것도 엄청난 착각이신 아니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이 되잖아요. 저는 그럼 좀 나가야 돼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러면 특히 이 정 실장님은 최근에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거나 상인들이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하고 관계없다. 지금 오히려 정치권들도 경제민주화하고 있는 게 번지수를 완전히 다 잘못 짚은 거다.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조차도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들하고 대기업하고 동반 성장하자 그러고 상인들도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상인들이나 중소기업이 죽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순전히 그들 잘못이고 대기업한테 책임은 없는 건지 아무것도 그들은 재벌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은 스스로 알아서 합리적으로 투자한 거고 선택한 거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해지네요. 지금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럼 궁금해 하시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럼 중소기업이 조그맣게 시작해서 떡볶이집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체인이 될 수 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체인이 커져가지고 대기업이 되잖아요. 고용 인원도 늘어나고. 그럼 그 업종을 놓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떤 업종에 종사하면서 커졌어요. 그 회사가 제가 회사 이름을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겠죠. 회사를 두 개로 찢었습니다. 왜?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그 업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찢었어요. 물론 아마 굉장한 불법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가 각자 찢었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가 뭐 하나 업종 가지고 키워서 세계적인 기업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안 되게 된 게 중소기업 지금 적합업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세계적인 업종 뭐 세계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떡볶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세계적인 떡볶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 대부분 지금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시거나 명퇴하거나 이래서 가족들 이 생계 때문에 떡볶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 무슨 세계적인 업종으로 브랜드로 만드는 거는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막 떡볶이 사업 시작해서 떡볶이가 됐든 빵집이 됐든 조그맣게 가게 구멍가게 열고 가족 생계 열자고 하는데 그 자리를 지금 대기업이 치고 들어와서 그런 밥그릇마저도 유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이 세계적인 업종이 되려면 그런 분들 보고 하지 말고 그 대기업이 하는 것도 내버려 둬야 되고 개방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인데 말은 좋대 그게 실제로 그래 잘 안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문제고 만일에 그런 조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또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는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계획이 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철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밀어붙이게 되죠. 그 원래 논리라는 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총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막 떠들어서 만들었다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또 막 없앴다가 또 지금 또 막 다시 만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 있는데 보호하고 좀 육성할 짧게 정리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그것이 우리 경제의 진보에 해당되는 업종이거나 양태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제로 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래시장을 도와줘야 재래시장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 99.9% 찬성이에요. 저도 찬성이에요. 재래시장이 지난 1년 동안 몇 번 갔습니까? 빵번입니다. 왜? 그 산업 자체가 지금 선택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그동안에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정책 용역 나간 것만 해도 몇 억씩 나가고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요. 예.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재래시장 안 갑니다. 누가 가요? 왜? 안 가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네 빵집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정 프랜차이즈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 과중한 노동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나마 3시간은 더 잘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를 좀. 민주주의라는 건 경제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예. 견제와 균형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근로자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재벌에 대해서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재벌 대기업들의 담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법 같은 대항수단을 준다라든가 예.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대기업 재벌들이 그런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것들을 뭐 적극적으로 예. 규제를 한다라든가 뭐 하도급법들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그 하도급 그 불공정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준다라든가 뭐 근로자들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재벌 대기업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견제해내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화를 이뤄내는 것들이고 그게 우리 사회 경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규재 실장님께도 30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정치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벌이 1% 가지고 이결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사실은 민주당이나 정치권의 대표적인 주장인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재벌의 의결권을 사회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바로 재벌의 경영도 이제는 정치적 디시전 프로세스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무조건 그건 뭐 경제로 볼 때는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허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에 가나 많은 문제가 있고 인생은 원래 고단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내수시장의 문제 이런 거를 재벌 탓인 것처럼 몰아붙여서는 어떤 해답도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뭔가 우리가 살리고 지원하고 할 때는 그 방법이 있는 거죠. 무조건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명분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개개인의 선택이 다 시간이 없어서요. 다르기 때문에 네, 김종환 교수님하고